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스마트폰 캡처를 하실 때 어떻게 하시나요? 이렇게 터치 한 번으로 스마트폰 화면은 무엇이든 세상에서 제일 간단하게 캡처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기능은 스마트폰 화면에 접근성 버튼이 나와 있어야만 가능한 기능인데요. 접근성 버튼을 꺼내기 위해서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아래쪽으로 내려가시면 접근성이라고 있죠? 접근성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입력 및 동작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보조 메뉴라고 나오게 되는데요. 이 보조 메뉴를 체크해 줍니다. 자, 그러면 허용할 건지 물어보게 되죠? 허용합니다. 이렇게 보조 메뉴를 켜주는 순간 접근성 버튼이 나오게 되는데요. 지금 상태에서는 접근성 버튼을 누르면 여러 가지 메뉴가 같이 보이게 됩니다. 우리는 터치 한 번으로 캡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 없는 메뉴는 없애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보조 메뉴 글자를 터치하세요. 자, 그러면 보조 메뉴 안으로 들어오게 되죠. 자, 여기서 보조 메뉴 항목 선택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렇게 되면 다양한 보조 메뉴들이 보이게 됩니다. 최근 앱이라든지 뒤로 가기, 화면 끄기, 음량, 손가락 확대, 화면 제어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는데요. 우리는 스크린샷 기능을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나머지 메뉴들은 여기 있는 마이너스 버튼을 눌러서 전부 아래쪽으로 이동을 시켜줍니다. 위에 쪽에 있는 메뉴만 접근성 버튼에 보이게 돼요. 자, 그래서 마이너스 버튼을 눌러서 전부 빼주게 되면 그렇게 빼준 메뉴는 전부 이 아래쪽으로 들어가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접근성 버튼에는 스크린샷 메뉴 하나만 남게 됩니다. 자, 홈 버튼 누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접근성 버튼 모양이 바뀌어 있죠. 자, 이 상태에서 접근성 버튼을 터치하면 바로 스크린샷이 찍히게 됩니다. 자, 간단하게 터치 한 번으로 스크린샷을 찍을 수 있죠. 자, 이 스크린샷은 스마트폰 화면 어디에서든 항상 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인터넷 검색을 하는 도중에도 항상 접근성 버튼이 위에 올라와 있죠. 화면이 바뀌더라도 이 접근성 버튼은 항상 화면에 나와 있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접근성 버튼을 터치해 주시면 바로 스크린샷을 찍게 되겠죠. 자, 이렇게 찍은 스크린샷은 하단 홈 버튼 누르시고 홈 화면에서 갤러리로 들어가시게 되면 바로 여기서 확인할 수 있죠. 자, 이렇게 스마트폰을 간단하게 캡처할 수 있습니다. 자, 기존에 캡처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죠? 스마트폰 옆에 있는 음량 하단 버튼과 전원 버튼을 동시에 눌러주시면 이렇게 캡처가 되겠죠? 그 다음 또 하나는 손으로 캡처하는 방식이죠? 설정 버튼 누르고 유용한 기능 들어가신 다음 모션 및 제스처를 들어가시게 되면 하단에 손으로 밀어서 캡처라고 있죠? 이 부분을 켜주시게 되면 손으로 스마트폰을 쓸어주기만 하면 바로 이렇게 캡처가 되죠. 갤러리로 들어가시면 여기서 지금 캡처된 사진들을 확인할 수 있겠죠. 이렇게 다양한 기능으로 캡처를 하지만 가장 간편한 기능은 이런 식으로 캡처 버튼을 아예 꺼내놓고 터치 한 번으로 간단하게 캡처하는 방법이 제일 간편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런 캡처는 계좌번호라든지 또는 개인적으로 필요해서 캡처하는 경우도 많고 카톡 같은 SNS를 캡처하는 경우도 많죠. 그런데 외부에서 이런 개인적인 자료를 보거나 캡처를 해야 될 때 옆에 사람이 내 스마트폰을 본다면 굉장히 찝찝한 상황이 되죠. 자, 그럴 때 옆에 사람이 내 스마트폰을 보더라도 나는 보이지만 옆에 사람은 보지 못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사생활 보호 필름을 이용하면 그런 기능들이 가능한데요. 간단하게 사생활 보호 필름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사생활 보호 필름은 신주이모루에서 나온 자가복원 사생활 보호 필름인데요. 스마트폰을 이용하시다 보면 앞쪽에 다양한 스크래치가 생기게 될 텐데요. 이 보호 필름은 스크래치가 자동 복원이 돼서 항상 깨끗하게 이용을 할 수 있고요. 스마트폰을 정면으로 보는 사람 외에 옆에서 보는 사람들은 이렇게 까만 화면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것을 하더라도 옆에 사람은 내 스마트폰 화면을 볼 수가 없죠. 28도 이상으로 넘어가게 되면 인식이 불가합니다. 안전하게 내 개인정보를 지킬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생활 흠집의 경우에는 짧게는 30분부터 최장 24시간 내에 원래대로 복원이 되죠. 화면 앞이 이렇게 지저분하면 보기가 굉장히 안 좋죠. 복원이 돼서 아주 깔끔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보호 필름을 구매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참고하도록 하세요. 그 다음은 이렇게 터치해서 캡처하는 방식 외에 음성으로 캡처를 할 수 있죠. 갤럭시 스마트폰의 빅스비 기능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음성으로 캡처할 수 있습니다. 우선 빅스비를 활성화해야 되겠죠. 스마트폰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유용한 기능으로 들어가세요. 그리고 빅스비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에 빅스비 호출이라고 되어 있죠. 이 빅스비 호출을 터치하시면 빅스비를 부를 수 있는 이름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사용 중에 체크가 되어 있어야만 빅스비를 이용할 수 있겠죠. 그 다음 호출어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하이 빅스비를 호출어로 선택했습니다. 자, 이제 화면을 캡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검색을 하는 도중에 이런 화면을 캡처를 해야 될 경우 스마트폰을 터치할 필요 없이 빅스비를 호출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이 빅스비, 화면 캡처해 주세요. 자, 바로 캡처되죠. 여기 있는 하단의 버튼 눌러서 갤러리로 들어가시면 지금 여기 캡처된 화면 바로 확인할 수 있겠죠. 음성이 편하신 분은 음성으로 캡처를 하셔도 되겠고요. 버튼 하나로 캡처하기가 편하신 분은 버튼으로 캡처하셔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화면 녹화가 있겠죠. 화면 녹화 방법은 상단을 아래로 쓸어내리고 한 번 더 쓸어내리게 되면 알림창이 나오게 되는데요. 자, 여기서 화면 녹화 버튼을 누르셔서 스마트폰을 녹화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경우 내가 스마트폰에 하는 모든 행동들이 녹화가 되겠죠. 자, 하지만 이렇게 알림창 내리고 여러 번 넘겨서 찾아야 되죠. 자, 이게 복잡하신 분은 빅스비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화면을 녹화할 수 있습니다. 하이 빅스비, 화면 녹화해 주세요. 자, 그러면 녹화할지 물어보죠. 미디어 및 마이크로 설정하시면 스마트폰에 나는 소리와 스마트폰 마이크로 들어가는 소리 모두 녹음이 되게 됩니다. 내 소리는 녹음이 되지 않고 스마트폰에서 나는 소리만 녹음을 할 경우에는 미디어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녹화 시작 버튼만 누르면 카운트다운이 나오고 바로 녹화가 시작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스마트폰 위쪽에 보시면 지금 녹화 중이라는 버튼이 나오게 되죠. 여기서 멈춤 버튼 누르시면 바로 녹화된 영상이 갤러리에 저장이 되게 됩니다. 자, 간단하게 캡처와 녹화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스마트폰 기능을 이용할 때 중요한 부분이 소리죠. 요즘은 유선 이어폰보다 이런 무선 이어폰을 많이 쓰시는데요. 그만큼 다양한 무선 이어폰들이 많이 출시되고 있지만 갤럭시 스마트폰에는 역시 갤럭시 버즈 이어폰이 가장 사용하기도 편리하고 갤럭시 스마트폰과도 이렇게 바로 연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겠죠. 자, 또 이 경우에는 스마트폰 뒷면에 이어폰을 갖다 대기만 하면 이어폰에 충전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갤럭시 버즈 이어폰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갤럭시 버즈 이어폰을 보기 위해서 쿠팡으로 들어왔는데요. 이 갤럭시 버즈 이어폰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죠. 갤럭시 버즈 FE, 그 다음 갤럭시 버즈 2, 갤럭시 버즈 2 프로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제가 쓰는 이어폰은 갤럭시 버즈 2 프로인데요. 이 2 프로를 쓰는 이유는 음질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큰 가격 차이가 아니라면 갤럭시 버즈 2 프로를 이용하시기를 권합니다. 갤럭시 버즈 2의 장점은 노이즈 캔슬링이 되죠. 주변에서 소리가 날 경우 필요 없는 소리를 제거해주는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제공하는데요. 주변에서 자동차 소리가 난다든지 위험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죠. 자, 그러면 그런 순간은 자동으로 음량이 줄어들게 되면서 주변 소리를 키워주게 됩니다. 자, 그런 주변 소리 듣기를 4단계까지 갤럭시 버즈 2 프로에서는 지원을 하고요. 대화를 할 경우에도 주변에서 말소리가 나게 되면 자동으로 음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24비트 하이파이 사운드와 360도 오디오를 지원을 해서 풍부한 음질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갤럭시 S24에서 지원하는 실시간 번역 기능도 이어폰을 끼고 이용하게 되면 상대편이 외국어로 말을 할 경우
이어폰으로 자동으로 번역된 소리가 들리게 돼서 외국어로 대화할 경우에도 전혀 어려움 없이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갤럭시 스마트폰을 쓰시는 분들은 필수적으로 버즈 이어폰은 꼭 구매를 해보도록 하세요. 적극 추천하는 갤럭시 주변 기기가 되겠습니다. 스마트폰은 휴대전화의 기본 기능인 전화 기능 외에 다양한 확장 기능을 활용해야만 진정한 스마트폰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스마트폰의 3가지 활용도 높은 확장 기능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스마트폰의 멀티 윈도우 기능을 알아보겠습니다. 스마트폰을 이용을 하실 때 동시에 여러 개의 앱을 띄워놓고 이용해야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 하단 열린 앱 버튼을 누르고 필요한 앱으로 이동한 다음 다시 그 앱을 이용하고 또 필요한 앱이 있을 경우 열린 앱 버튼 누르고 또 이동을 해서 이용을 하시는데요. 동시에 여러 개의 앱을 띄워놓고 이용하는 멀티 윈도우 기능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하단에 있는 열린 앱 버튼 누릅니다. 그리고 사용할 앱을 일단 선택을 해줍니다. 문자 앱을 이용할 거예요. 그러면 문자 앱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일 위치를 선택하라고 하죠. 여기에 놓게 되면 위쪽으로 열리게 되고요. 아래쪽으로 가져오면 아래쪽으로 열리게 되고 중앙에 위치를 시키면 팝업으로 띄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동시에 여러 개의 앱을 띄워놓고 이용할 수 있죠. 우선 상단에 위치를 시켜볼까요? 여기에 놓으세요라고 나오죠. 터치한 손을 떼게 되면 위쪽으로 해당 앱이 배치가 되고요. 아래쪽 앱은 어떤 것을 실행할지 물어보게 됩니다. 그러면 내 스마트폰에 설치되어 있는 앱들이 전부 나오게 되는데요. 저는 유튜브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아래쪽에서는 유튜브가 실행되고 위쪽에서는 문자 앱이 실행되겠죠. 그리고 중앙에 있는 점 3개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위아래의 위치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터치하시면 유튜브가 위로 올라가게 되죠. 이런 식으로 위치를 바꿔줄 수 있고요. 그 다음 열려있는 창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점 3개 버튼을 누르시고 움직이시면 이런 식으로 크기 조절을 할 수가 있죠. 이렇게 놓으시면 유튜브가 크게 나오고요. 아래로 내리면 문자 앱이 크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위쪽으로 쓸어주거나 또는 아래쪽으로 쓸어주면 해당 앱이 원래대로 돌아오게 됩니다. 아래쪽으로 쓸어 볼게요. 그러면 문자 앱이 나오게 되겠죠. 다시 멀티 윈도우로 바꾸겠습니다. 그 다음은 팝업으로 띄울 수도 있죠. 열려있는 앱 위쪽에 보면 막대가 나오게 되는데요. 그 막대를 잡고 움직이시면 이렇게 팝업으로 띄울 수도 있습니다. 원하는 곳에 가져다 놓고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필요 없으면 X를 눌러서 닫아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확대 버튼 누르시면 해당 앱이 전체 화면으로 보이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멀티 윈도우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일반 스마트폰이고요. 갤럭시 탭, 갤럭시 폴드, 갤럭시 북의 경우에는 태스크바라는 기능이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는 설정 들어가신 다음 디스플레이로 들어가세요. 그 다음 아래쪽으로 내려가시게 되면 태스크바라는 메뉴가 보이게 되죠. 일반 스마트폰은 보이지 않고요. 앞서 말씀드린 기종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걸 켜주게 되면 이렇게 아래쪽에 태스크바가 나오게 됩니다. 이 태스크바에는 여러분이 자주 사용하는 앱들이 기본적으로 나오게 되고 좌측에 있는 앱 버튼 누르시면 스마트폰에 설치되어 있는 앱들이 모두 나오게 됩니다. 어떤 것이든 원하는 앱을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그러면 해당 앱이 뜨게 되죠. 이 상태에서 위쪽으로 가져오게 되면 이렇게 원하는 위치로 바로 고정할 수 있습니다. 우측에 놔볼까요? 우측에 놓게 되면 이런 식으로 멀티 윈도우로 바뀌게 되죠. 이 태스크바는 홈 버튼을 눌렀을 때는 보이지 않고요. 앱을 실행했을 때만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메시지 앱을 실행하면 아래쪽에 보이게 되죠. 그 다음 지금 열려있는 멀티 윈도우도 같이 보이게 됩니다. 누르시게 되면 언제든지 멀티 윈도우로 들어갈 수 있죠. 필요 없으시면 앞서 본 멀티 윈도우와 동일하게 상단 막대를 한 번만 터치해 주시면 전체 화면으로 키우거나 닫아줄 수 있습니다. 해당 기종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활용해 보도록 하세요. 그 다음 이렇게 멀티 윈도우로 열렸을 경우 홈 버튼을 누르셨다가 다시 열려있는 앱 버튼 누르면
멀티 윈도우 상태 그대로 열어줄 수 있죠. 동시에 여러 개의 작업을 하실 때는 아주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많이 이용해 보세요. 스마트폰과 TV의 미러링 기능인 스마트 뷰 기능을 알아보겠습니다. 스마트 뷰 기능은 스마트폰 화면을 TV로 미러링 시키는 방법인데요. TV를 스마트폰으로 미러링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유선으로 연결하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무선으로 연결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배울 것은 무선 연결인데요. 무선 연결도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첫 번째는 크롬캐스트를 이용을 해서 연결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무선 연결을 지원하는 TV의 경우에는 스마트폰과 TV가 간단하게 무선으로 연결되게 됩니다. 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을 아래로 쓸어 내리고요. 자, 그 다음 한 번 더 쓸어 내리면 아래쪽에 스마트 뷰라고 나오죠. 자, 이 스마트 뷰 기능을 켜게 되면 내 주위에 있는 여러 가지 장비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지금 크롬캐스트를 지원하는 장비가 여기에 나오고 있죠. 그 다음 무선으로 연결할 수 있는 화면 미러링이라고 되어 있는 것들이 보이죠. 지금 보시는 이 TV들은 화면 미러링을 지원하는 TV입니다. 즉 유선으로 연결하지 않고 크롬캐스트를 지원하지 않아도 TV의 자체 기능만으로 무선으로 연결이 돼서 스마트폰 화면을 TV로 미러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본인 기기가 여기에 뜨지 않아요. 자, 그럴 때는 크롬캐스트를 이용해야 되겠습니다. 자, 우측 상단 점색의 버튼 누르고요. 설정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 실험실로 들어가시게 되면 여기에 크롬캐스트 지원이라고 나오죠. 본인 기기가 스마트 뷰에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크롬캐스트를 켜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크롬캐스트는 대부분 TV나 셋탑박스가 지원을 하기 때문에 크롬캐스트를 켜시면 거의 보일 거예요. 아주 오래된 TV는 안 되겠죠. 하지만 근래 10년 이내에 구매하신 TV들은 전부 크롬캐스트가 내장이 되어 있고요. 아니면 셋탑박스에 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셋탑박스를 통해서 미러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뒤로 돌아갑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제 셋탑박스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 셋탑박스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녹화 떠는 전송 시작하겠냐고 물어보죠. 시작하기 합니다. 자, 그러면 바로 TV 화면이 바뀌면서 이렇게 스마트폰 화면을 TV로 미러링을 해주게 됩니다. 자, 동일하게 나오고 있죠. 자, 이렇게 화면을 넘기시면 이쪽에도 그대로 나오고요. 내가 원하는 앱을 실행해도 그대로 보이게 됩니다. 갤러리를 실행을 해보면 갤러리 화면도 그대로 보이게 되겠죠. 스마트폰 화면 미러링이기 때문에 스마트폰 화면에 나오는 것은 무엇이든 미러링이 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상단에 보시면 버튼이 있는데요. 자, 이걸 눌러보시면 화면 비율을 변경할 수도 있고 스마트 뷰를 일시 정지하거나 앱을 캐스트할 수도 있습니다. 자, 앱 캐스트의 경우에는 유튜브라든지 삼성 헬스, 구글 크롬, 삼성 인터넷들은 앱들 자체적으로 미러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편리한 대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삼성 인터넷을 연결을 해 볼게요. 자, 그러면 앱 캐스트는 휴대전화에서 다른 앱을 사용하는 동안 TV에서 하나의 앱만 볼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하죠. 자, 확인해 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미러링이 그대로 되는데요. 자, 여기서 상단에 있는 이 버튼을 눌러 주시게 되면 앱 캐스트라고 있죠. 다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TV로 캐스트되는 앱은 팝업돼서 떠 있고요. 그 다음 나머지는 내가 마음대로 이용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내가 원하는 것에 옮겨 놓고 사용하고자 하는 앱들은 그대로 사용할 수 있고요. 자, 다시 캐스트된 앱을 확대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전체 화면으로 또 보게 되겠죠. 이 스마트 뷰 기능이 스마트폰 화면을 TV로 미러링하는 가장 간편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필요 없으시면 연결 해제 눌러주시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겠죠. 자, 그 다음 스마트 뷰를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자, 그러면 휴대전화를 TV로 미러링하는 메뉴가 나오게 되는데요. 그 아래에 보시면 다른 기기에서 휴대전화라고 있죠. 자, 이것은 TV 화면을 스마트폰으로 미러링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아래쪽 메뉴 선택할게요. 자, 그러면 또 기기를 찾게 되겠죠. 자, 여기서 본인 기기가 뜰 때는 TV 화면을 스마트폰으로 미러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TV가 여기에 뜨지 않을 경우에는 원하는 기기가 없나요? 눌러보시게 되면 입력 모드 변경하라고 나오죠. 자, 무선 미러링을 지원하는 TV의 경우는 TV의 입력 모드를 변경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TV를 재시작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TV가 무선 미러링을 지원할 경우에는 여러분 TV의 설명서를 확인해 보시고요. 입력 모드를 어떤 것으로 변경해야 되는지 확인해 보시고 연결하시면 TV 화면을 스마트폰으로 미러링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TV나 셋탑박스가 무선 미러링을 지원을 하는지 또는 크롬캐스트 지원을 하는지 확인을 하시고 스마트폰과 TV를 연동해서 편리하게 활용해 보도록 하세요. 자, 이렇게 스마트폰과 TV의 양방향 미러링이 지원되는 TV로 삼성전자 4K QC67 TV를 추천드립니다. 자, 이 TV의 경우는 사양을 보시게 되면 모바일 무선 연결이라고 해서 미러링이 전부 지원이 되고 있죠. 그리고 사운드도 미러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스마트폰을 TV 화면으로 볼 수 있고 TV를 스마트폰 화면으로도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같은 삼성 기기이기 때문에 갤럭시 스마트폰과 삼성 TV는 복잡한 과정 거치지 않고 간단하게 연결이 되고요. 구글 어시스턴트 기능 호환도 되고 있죠. 그리고 요즘 TV는 거의 4K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4K TV를 구매하시는 게 앞으로 컨텐츠 감상에도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최신 기술인 퀀텀 닷 기술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삼성 기기인 갤럭시와 TV끼리는 스마트 싱스를 연결을 해서 스마트폰으로 TV를 전부 컨트롤할 수가 있죠. 그리고 스마트폰과 연결을 한 상태에서 영상통화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거의 모든 기술들을 전부 활용할 수 있고 4K의 화질을 보여주는 삼성전자 4K TV QC67을 추천드립니다. TV 구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영상 좌측 하단에 제품 링크 버튼을 누르시고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세요. 이렇게 해서 스마트폰의 기능을 확장해서 사용할 수 있는 3가지 팁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활용도가 아주 높은 기능들이니까 많이 이용해 보세요. 요즘은 스마트폰에 개인적인 중요한 자료나 사진, 연락처들이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백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스마트폰의 각종 데이터를 백업하는 다양한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본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여 여러분의 중요한 자료를 지키도록 하세요. 첫 번째로 스마트폰의 데이터 중에 필요한 데이터만 골라서 백업하는 방법입니다. 스마트폰 전체를 백업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한 데이터만 골라서 백업을 할 경우에는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USB 케이블로 연결을 합니다. 그러면 컴퓨터에서 작업 표시줄에 있는 파일 탐색기를 누르시게 되면 좌측에 여러분 스마트폰이 보이게 됩니다. 그 스마트폰을 눌러서 저장 공간에서 직접 컴퓨터로 복사하는 방법이죠. 이 경우 스마트폰과 PC가 USB 케이블로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 USB 디버깅이 활성화되어 있어야 됩니다. 스마트폰에서 USB 디버깅을 활성화하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정 들어갑니다. 그 다음 아래쪽으로 내려가시면 개발자 옵션이 있는데요. 이 개발자 옵션이 처음에는 보이지 않을 겁니다. 개발자 옵션이 나오게 만들기 위해서 휴대전화 정보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소프트웨어 정보로 들어가세요. 그리고 빌드 번호를 찾으신 다음 7번을 터치해 줍니다. 자, 빌드 번호를 7번 터치해 주시면 설정에 들어오시면 보이지 않던 개발자 옵션이 보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야만 USB 디버깅을 활성화할 수 있어요. 자, 개발자 옵션 들어갑니다. 그 다음 아래쪽으로 내려가시게 되면 USB 디버깅이라고 있죠. 자, 여기에 체크가 되어 있어야지만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USB 케이블로 연결을 했을 때 컴퓨터에 스마트폰이 뜨게 됩니다. 자, 이렇게 컴퓨터에 스마트폰이 나오게 한 다음 스마트폰 선택하시고 내장 저장 공간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 아래쪽으로 내려가시면 DCIM이라고 있죠. 이곳에 여러분 스마트폰에 있는 모든 사진과 영상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자, DCIM 들어갑니다. 그러면 카메라라고 있죠. 자, 이 카메라는 여러분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은 사진들이 이 안에 저장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스크린 레코딩이라고 있죠. 자, 이것은 여러분 스마트폰을 녹화를 하는 것이고요. 스크린샷은 여러분 스마트폰을 캡처하는 거죠. 자, 그 다음
사진이나 영상 관련된 편집 앱이 설치가 되어 있을 경우 거기서 편집을 했을 때 그 앱 이름이 여기에 보이게 됩니다. 그 앱 폴더에 들어가시면 해당 앱으로 편집한 사진이나 영상이 이 안에 또 저장이 되어 있겠죠. 자, 이렇게 원하는 데 들어가신 다음 사진이나 영상이 있을 경우 그대로 끌고 바깥으로 꺼내 주시면 바탕화면으로 바로 복사가 되겠죠. 자, 여러 개를 선택해서 복사할 경우 클릭하시고 Shift 누르고 클릭하시면 동시에 여러 개를 바탕화면으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경우 스마트폰에 저장되어 있는 사진이나 영상은 지워지는 게 아니죠. 복사가 돼서 컴퓨터로 옮겨지게 됩니다. 자, 다시 스마트폰 내장 저장 공간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번에는 도큐먼트라고 있죠. 스마트폰에 저장되어 있는 문서들이 있을 경우 그 문서들은 전부 이 안에 저장되게 됩니다. 저는 오피스 렌즈로 찍은 문서를 PDF로 저장을 해놨는데요. 자, 그러면 이 도큐먼트 안에 들어오게 되면 오피스 렌즈라는 폴더가 보이고요. 그 안에 들어가시면 PDF 파일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여러분 스마트폰에 저장되어 있는 사진, 문서들을 컴퓨터로 옮길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스마트폰에서 다운로드한 파일이 있을 경우 여기 있는 다운로드 폴더에 들어가면 전부 보이게 되겠죠. 자, 가끔 스마트폰 이용하시다가 나중에 PC에 필요한 자료가 있을 경우 다운로드하면 옮기지 못할까봐 기억을 해두셨다가 PC에 가서 다운로드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상관없습니다. 그대로 다운로드 해놓으셨다가 PC와 USB 케이블로 연결하시고 그대로 PC로 가져오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무비와 뮤직이라고 있죠. 영화 파일이 저장이 되어 있거나 그 다음 음악이 저장되어 있을 경우 해당 파일은 전부 이 폴더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레코딩이라고 있죠. 이 레코딩에 들어가시면 보이스 레코더로 녹음한 것들은 전부 여기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스마트폰에 보시면 음성 녹음이라고 있죠. 이게 보이스 레코더인데요. 내 목소리를 저장을 했다든지 또는 통화가 녹음되어 있을 경우 그 파일들은 전부 여기 있는 보이스 레코더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필요한 파일들만 골라서 컴퓨터로 옮겨줄 수가 있겠죠. 자, 이게 가장 빠르고 간단한 방법이 되겠죠. 자, 그런데 이 경우 연락처는 백업을 할 수가 없죠. 연락처는 다른 방법을 이용해서 백업을 하게 됩니다. 연락처 백업을 위해서는 전화기 앱을 실행합니다. 그 다음 하단에서 연락처 선택하신 다음 우측 상단 점 3개 버튼 눌러주세요. 그리고 연락처 관리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연락처 내보내기라고 있죠. 자, 이 연락처 내보내기를 이용을 해서 스마트폰 연락처를 원하는 곳으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자, 연락처 내보내기 할게요. 자, 그러면 내 스마트폰에 있는 모든 연락처 from이라고 나오죠. 자, 그것을 어디로 내보낼지 위치를 지정을 하라고 하죠. 자, to라고 나오게 됩니다. 자, 이 경우에 컴퓨터로 다이렉트로 전송할 수는 없고요. 일단 내장 저장 공간이나 심카드로 저장을 한 다음 그 파일을 복사해서 가져갈 수는 있겠죠. 자, 일단 저는 내장 저장 공간에 저장을 해볼게요. 내장 저장 공간 선택합니다. 그리고 내보내기 합니다. 그러면 연락처 _002.vcf 파일을 내장 저장 공간으로 내보냈다고 하죠. 그러면 내 스마트폰에 연락처가 지금 저장되어 있어요. 연락처 파일은 확장자가 .vcf로 붙습니다. 자, 그거는 무조건 연락처 파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삼성 내 파일로 들어가겠습니다. 갤럭시 스마트폰은 기본적으로 삼성 내 파일 앱이 설치가 되어 있죠. 자, 내 파일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최근 파일에서 금방 저장한 연락처가 보이게 되죠. 자, 이제 아래쪽에 카테고리 부분에 보면 다운로드 폴더가 있고요. 그 안에 연락처가 저장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PC에서 스마트폰을 연 다음 다운로드 폴더로 들어가서 연락처를 백업하시면 되겠죠. 자, 컴퓨터에서 다시 파일 탐색기 열어줍니다. 자, 그 다음 스마트폰 선택해 주시고요. 내장 저장 공간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다운로드 폴더 찾으세요. 자, 아까 다운로드 폴더 있었죠? 자, 여기 들어가시게 되면 연락처 _002 vcf 파일 여기에 저장이 되어 있네요. 자, 이 파일 클릭 드래그해서 바탕화면으로 옮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스마트폰에서 연락처를 다시 복원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PC에 있는 연락처를 스마트폰에 복사하시면 되겠죠. 자, 똑같이 케이블로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연결을 하신 다음 컴퓨터에서 스마트폰 선택하시고요. 내장 저장 공간 들어가셔서 다운로드 폴더에 그대로 연락처를 복사해서 넣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연락처 저장이 되어 있죠? 자, 이제 전화기 앱을 실행하시고 하단에서 연락처 선택한 다음 다시 점세개 버튼 누르시고요. 연락처 관리로 들어가셔서 연락처 가져오기 하시면 돼요. 연락처 가져오기 하시면 어디서 가져올지 선택하라고 하죠. 자, 휴대전화나 클라우드 저장 공간 선택하시면 다운로드 폴더에 있는 연락처를 바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연락처 있네요. 그쵸? 이거 선택하시고요. 완료하시면 이 연락처로 다시 복구가 되는 거죠. 이렇게 스마트폰에 있는 문서라든지 사진, 영상, 연락처를 내가 원하는 것만 골라서 따로 백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휴대전화의 모든 데이터를 한 번에 백업하고 원래대로 복원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휴대전화에 있는 전체 자료를 백업을 하기 위해서는 삼성 스위치라는 앱이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을 해서 스마트폰을 백업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경우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죠. 이 삼성 스위치를 이용을 해서 PC로 백업하는 방법이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USB 케이블 하나만 있으면 간단하게 해결을 할 수가 있죠. 스마트폰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한 번에 PC로 백업을 하는 방법은 컴퓨터에서 삼성 스위치를 설치를 해주셔야 됩니다. 네이버에서 삼성 스위치로 검색을 하시면 스마트 스위치 삼성전자 링크가 나오죠. 자, 여기를 들어갑니다. 자, 들어가실 때 삼성.com인지 확인을 하셔야 되겠죠. 자, app죠. 여기서 다운로드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여기에 보시면 기존에 쓰던 기기가 뭔지 물어보죠. 갤럭시 선택하고요. 자, 그 다음 PC 또는 맥에서 백업 및 복원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아래쪽에 윈도우라고 나오죠. 이 윈도우 버튼을 눌러서 윈도우용 스마트 스위치를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윈도우 누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다운로드가 되게 되겠고요. 해당 앱 클릭하셔서 설치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폴더 열기 들어가신 다음 다운로드 폴더에 있는 스마트 스위치 설치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더블 클릭해서 설치합니다. 이 경우 스마트폰과 컴퓨터가 USB 케이블로 연결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연결이 되어 있을 경우 연결을 끊어주시고 재시도를 해주시면 설치를 할 수 있어요. 자, 전부 동의해 주시고요. 다음 누릅니다. 자, 그러면 바로 설치가 되겠죠. 자, 보통 휴대폰을 새로 구매를 하시거나 하면 휴대폰 판매점에 스마트폰을 맡기고 다시 복원해달라고 하시는데 굉장히 오래 걸리죠. 그리고 내 자료를 휴대폰 판매점에서 백업하고 복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왠지 좀 찝찝합니다. 이렇게 자기가 직접 백업을 하시면 제일 안전하고 빠르고 확실한 방법이 되겠어요. 자, 완료하고 실행하겠습니다. 자, 환영한다고 나오죠. 디바이스 연결해서 시작하라고 하죠. 자, 이제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USB 케이블로 연결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바로 디바이스 연결 중이라고 나오고요. 백업을 할 건지 복원을 할 건지 물어보죠. 자, 백업만 눌러주시면 간단하게 스마트폰의 모든 데이터가 내 컴퓨터로 백업되게 됩니다. 자, 이때 하나 명심할 것은 카카오톡에 있는 대화 내용들은 백업이 되지 않죠. 그것들은 카카오 자체적으로 백업을 해주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이용을 하시면 나중에 복원을 할 때도 복원할 스마트폰을 USB 케이블로 연결한 다음 복원 버튼을 눌러주시면 지금 백업된 내용으로 새로운 스마트폰에 전부 복원이 되게 됩니다. 물론 어느 정도 시간은 걸리겠죠. 그리고 스마트폰에 데이터가 많을수록 시간은 좀 더 걸리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스마트폰을 백업하는 다양한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제일 확실하고 빠른 방법인 케이블을 이용한 방법들을 알아봤습니다. 자, 이 경우 USB 케이블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USB 케이블이 불안정하거나 단선이 되게 되면 이런 백업을 할 때 문제가 많겠죠. 그래서 USB 케이블 고르는 방법과 안전하고 빠른 케이블을 추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쿠팡에서 USB-C 타입 케이블로 검색을 해봤는데요. 굉장히 여러 가지가 나오죠. USB 케이블을 구매를 하실 때
몇 가지 참고해야 될 사항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렇게 고무 재질로 된 케이블은 중간에 접히거나 하게 되면 단선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케이블 재질을 패브릭 재질로 이용을 하시면 좀 더 오래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단자와 케이블 연결 부위죠. 자, 이 연결 부위가 단선이 되지 않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어야 제일 빈번하게 단선되는 이 부분의 단선을 막을 수가 있죠. 자, 이런 식으로 고무 재질로 해서 쉽게 꺾이지 않게끔 되어 있는 것이 단선에서 많이 안전한 케이블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추천드리는 케이블은 벨킨 USB-C 타입 케이블인데요. 자, 들어가 볼게요. 자, 이 케이블은 일단 재질이 패브릭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 단자하고 연결 부분이 단선이 잘 되지 않도록 고무 재질로 해서 접히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렇게 케이블을 구매를 하실 때 꼭 신경 써서 보셔야 될 부분은 충전만 되는 케이블인지 충전과 데이터를 같이 전송할 수 있는 케이블인지를 꼭 확인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저렴한 케이블의 경우에는 충전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충전과 데이터 전송을 같이 지원하는지 확인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 최대 충전이 몇 와트까지 되는지를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최대 충전 와트 수가 20와트 이하로 되게 되면 여러분 충전기가 고속 충전을 지원하더라도 케이블이 고속 충전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빠르게 충전을 할 수가 없겠죠. 충전 케이블도 고속을 지원을 해야지만 고속 충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렴한 케이블보다는 어느 정도 가격대가 있는 케이블을 이용을 하셔야 오랜 시간 이용을 할 수 있고 안정적으로 이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케이블 구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도록 하세요. 스마트폰에서 어떤 기능을 많이 이용하시나요? 전화나 메시지 기능 외에 스마트폰으로 유튜브 같은 영상 시청이나 음악을 듣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번 시간은 스마트폰의 소리 설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스마트폰은 전화나 영상 시청, 음악 감상 등 소리에 굉장히 특화가 되어 있는 기기죠. 소리 설정만 잘 하셔도 스마트폰을 좀 더 제대로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본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고 여러분 스마트폰의 소리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도록 하세요. 자, 우선 설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소리 및 진동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아래쪽에 음질 및 음향 효과라고 나오죠. 음질 및 음향 효과 들어갑니다. 그러면 돌비 애트모스라고 있는데요. 여길 들어가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는 자동으로 되어 있는데요. 영화, 음악, 음성 이렇게 세부적으로 분류가 되어 있죠. 자동을 이용하시게 되면 여러분이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상황에 맞춰서 자동으로 변형이 되게 되는데요. 제일 좋은 방법은 영화를 볼 때는 영화로 선택을 하시는 게 좋고 음악을 들으실 때는 음악을 선택하시고 통화를 하실 때는 음성을 선택하시면 좀 더 제대로 된 효과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자동으로 선택을 하면 상황에 맞춰서 자동으로 바뀌게 되겠지만 제대로 적용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영화를 보시거나 음악을 들으실 때는 특히 따로 설정을 하고 이용을 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돌비 애트모스 사용 중에는 체크를 해주셔야 되겠죠. 이 돌비 애트모스는 꼭 이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그리고 이런 음질 및 음향 효과는 이어폰을 착용을 했을 때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가 있죠. 스마트폰 스피커로는 효과를 많이 체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스마트폰으로 게임들 많이 하실 텐데요. 그 경우는 게임 돌비 애트모스에 체크를 하고 이용하는 게 좋겠죠. 자, 그리고 그 아래에 보시면 이퀄라이저라고 있는데요. 자, 여길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이퀄라이저는 팝, 클래식, 재즈, 락에 따라서 이퀄라이저를 자동으로 조절을 해주게 됩니다. 자, 아래 이퀄라이저를 보시면 어떤 걸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바뀌게 되겠죠. 자, 이 이퀄라이저는 제일 왼쪽이 저음 부분이고요. 제일 오른쪽이 고음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단계별로 음이 높아지는 거죠. 조정하시기가 복잡할 경우에는 여러분이 듣는 음악 종류에 맞춰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사용자 설정을 누르시면 여러분이 직접 음악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취향에 맞는 이퀄라이저로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예를 들어 저음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저음 부분을 좀 더 높여주시면 좋겠죠. 그리고 고음 부분을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고음을 좀 더 낮춰주시면 좋겠죠. 자, 이 이퀄라이저는 너무 과다하게 주는 게 아니고요. 조금씩 조절을 하시면서 여러분이 듣기 편한 소리를 찾아내는 거죠. 여기 기본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것보다는 여러분 귀에 맞는 정확한 이퀄라이저 값을 적용을 하시면 소리가 훨씬 더 풍성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향에 맞는 이퀄라이저 패턴을 알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다른 오디오 기기에서도 그런 형태의 이퀄라이저 형태를 만들게 되면 어디서든 동일한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겠죠. 이퀄라이저 하나만 이용하거나 돌비 애트모스 하나만 이용하는 것보다는 돌비 애트모스와 이퀄라이저를 동시 이용을 하게 되면 훨씬 더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꼭 이용을 하도록 하시고요. 자, 그 다음은 음질 최적화죠. 자, 연령대에 따라서 잘 들을 수 있는 음이 있고 들을 수 없는 음이 있습니다. 60세 이상은 고주파와 중주파에서 좀 더 청력이 약하죠. 30세에서 60세는 60세보다는 좀 더 낮지만 그래도 고주파, 중주파 부분이 약합니다. 그리고 30세 이상에서는 중주파는 아주 잘 듣고요. 고주파는 평소에 이어폰을 많이 끼신 분들이 아니라면 고주파도 잘 들을 수 있는데요. 사람마다 다 다르죠. 그냥 기본적인 본인 연령대에 맞춰서 이용을 하셔도 되겠지만 좀 더 제대로 이용하시려면 최적화된 음질 찾기를 선택을 하시고요. 시작 버튼을 누르시고 이어폰을 착용한 다음 조용한 곳에서 테스트를 하면 여러분 귀에 최적화된 음질로 스마트폰을 세팅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음질 최적화 부분은 꼭 이용을 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음질 최적화를 하게 되면 미디어를 보거나 통화를 할 때도 좀 더 본인에게 맞는 소리로 들을 수 있어요. 특히 통화 같은 거 하실 때는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은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음질 및 음향 효과 부분은 꼭 제대로 설정해서 이용을 하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은 앱소리 분리 재생인데요. 여기에 들어가시게 되면 스마트폰에서 나는 소리를 분리해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켜기 할게요. 선택합니다. 자, 지금 애플리케이션으로 들어왔죠? 자, 일반적인 상태에서는 스마트폰으로 소리가 나다가 유튜브로 볼 때는 이어폰으로 소리가 난다든지 또는 블루투스 스피커로 소리가 난다든지 이런 식으로 전부 지정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유튜브 뮤직을 이용을 하고 계시면 유튜브 뮤직 선택을 합니다. 자, 그 다음 뒤로 돌아갈게요. 자, 그러면 유튜브 뮤직을 들을 때는 어디서 들을 건지 여기에 선택을 해주는 거죠. 자, 블루투스 기기를 선택을 하시면 이어폰이라든지 또는 스피커로 따로 설정할 필요 없이 소리가 나오게 되고요. 그 외에는 전부 휴대전화로 소리가 나오게 되겠죠. 자, 이렇게 이용을 하시면 영화를 보신다거나 음악 감상을 하실 때 좀 더 좋은 소리로 들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앱 외에 앱 추가 버튼을 눌러서 내 스마트폰에 설치되어 있는 앱들을 따로 지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거는 편리한 대로 이용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은 갤럭시에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삼성에서 만든 굿락이라는 앱이 있죠. 자, 이걸 이용을 하면 사운드 어시스턴트를 이용을 해서 소리를 좀 더 제대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 굿락 앱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는 받을 수가 없고요. 갤럭시 스토어에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갤럭시 스토어 들어가셔서 굿락 입력하시면 굿락 랩스라고 해서 삼성에서 배포하는 굿락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굿락을 설치하신 다음 실행을 하시면 편리한 갤럭시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시면 사운드 어시스턴트를 한 번 더 설치를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 있는 내려받기 버튼을 누르시면 사운드 어시스턴트 다시 설치가 되겠죠. 자, 그러면 사운드 어시스턴트에 필요한 권한 설정하라고 하죠. 자, 계속합니다. 허용합니다. 자, 그러면 사운드 어시스턴트 메뉴가 설정에 생기게 됩니다. 나만의 음량 패널을 만들 수 있고요. 음량 패널을 꾸밀 수가 있죠. 자, 음량 패널 만들기를 들어가시면 벨소리, 알림소리, 음악소리 따로 이렇게 설정을 해서 모아서 이용을 할 수 있어요. 자, 기본 상태는 스마트폰 우측에 있는 음량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막대가 나오고요. 점 3개 누르시면 시스템 소리라든지 알림 소리, 빅스비 소리, 벨 소리,
음악 소리를 이렇게 조정을 할 수가 있죠. 자, 여기를 좀 더 다양하게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메뉴들이 더 많이 나오죠. 자, 사용 안 함을 사용함으로 바꿔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음량 버튼을 누르시면 안 보이던 숫자가 보이게 되죠. 자, 음량을 수치로 보여주게 됩니다. 자, 터치하시면 자, 메뉴가 더 많이 생겼죠. 자, 아래쪽에 보시면 블루투스로 내보낼 수 있죠. 자, 선택합니다. 그러면 블루투스 기기를 연결했을 경우 블루투스로 소리를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 부분은 이퀄라이저죠. 자, 앞서 설정에서 이퀄라이저 조정을 해봤었는데요. 이거는 좀 더 다르죠. 다이얼로 돼서 좀 더 직관적으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왼쪽 다이얼은 저음이나 고음 강조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우측은 보컬 쪽을 강조할지 아키 쪽을 강조할지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원하는 부분 설정을 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하단에서 돌비 애트모스를 켜거나 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상단에 보시면 슬라이드 바가 있는데요. 자, 이걸 누르시게 되면 이퀄라이저를 직접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편리한 대로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용을 하시면 좀 더 다양하고 편리하게 음질을 조정을 할 수가 있겠죠. 자, 닫겠습니다. 자, 그 다음 아래쪽에 가면 직접 설정이라고 있죠. 음량 슬라이더라든지 플로팅 버튼을 원하는 대로 바꿔줄 수가 있어요. 자, 처음에 이렇게 막대로 나오게 할 수도 있고요. 패널 펼침을 선택하면 아예 처음부터 이렇게 패널이 펼쳐져서 나오게 되겠죠. 자, 그 다음 메트로놈도 여기에 설정을 할 수 있고요. 툴바 기능 표시라고 있죠. 자, 이것도 여기서 전부 설정이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 우측으로 넘기시면 플로팅 버튼이 여기 아예 나와 있게 만들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우측에 있는 음량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여기 있는 플로팅 버튼을 터치하면 바로 나오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좀 더 쉽게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음량 마이크로 컨트롤이라고 있죠. 여기에 보시면 개별 앱 음량을 전부 제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플러스 누르신 다음 자, KBS 플러스를 선택했습니다. 자, 라디오 방송이죠. 자, 우측 상단 점색에 추가합니다. 자, 그러면 KBS 라디오를 들을 때는 음량을 어떤 식으로 설정할지 미리 지정을 해 놓을 수가 있습니다. 보통 유튜브를 본다든지 또는 앱들을 이용을 해서 음악을 듣는다든지 할 때 매번 들어가서 음량을 조절을 하시는데요. 그럴 필요 없이 항상 내가 자주 듣는 음량 크기로 미리 지정을 해 놓으시면 그 앱을 실행했을 때는 항상 그 음량으로 나오게 되겠죠. 자, 이거 굉장히 편리해요. 자, 그 다음은 아래쪽으로 내려가시게 되면 보이스 마스크라고 있는데요. 마이크에 재미있는 효과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 보이스 마스크 사용 중이라고 하죠. 자, 여기 선택을 합니다. 자, 앱 사용 중에만 허용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음성을 녹음하면 여러 가지 효과를 줄 수 있어요. 아주 재밌게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기능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재밌게 활용할 수 있으니까 많이 써보세요. 자, 제가 음성을 일단 녹음을 해볼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보이스 마스크를 시연하는 중입니다. 자, 그 다음 여기서 어린 소녀로 바꿔볼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보이스 마스크를 그 다음 SF 공포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보이스 마스크를 여러 가지가 있죠. 보이스 마스크를 로봇으로 해볼까요? 자, 그 다음에 기본 목소리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원래대로 나오게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재밌게 녹음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원하는 소리를 선택을 하시면 이제 스마트폰으로 녹음되는 모든 소리는 전부 이 소리로 나오게 됩니다. 보이스 마스크를 테스트하는 중입니다. 자, 지금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스마트폰으로 동영상을 찍는다든지 또는 음성 녹음 앱을 이용을 해서 녹음을 할 때 전부 그런 효과로 적용이 되겠죠. 자, 한번 해볼까요? 자, 음성 녹음 앱을 실행하고요. 자, 녹음 버튼을 누르고 녹음해 보겠습니다. 자, 보이스 마스크를 씌워서 소리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저장하겠습니다. 자, 플레이 해보면 보이스 마스크를 제가 지금 녹음한 목소리에 효과가 적용이 돼서 나오죠. 단점은 이렇게 효과가 적용된 소리를 원래대로 돌릴 수는 없습니다. 한번 적용하면 그거밖에는 안 돼요. 지금까지 알려드린 내용들은 전부 이어폰을 착용을 했을 때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인데요. 요즘은 유선 이어폰보다는 무선 이어폰을 많이 이용을 하시죠. 그래서 이번에 새로 출시된
갤럭시 버즈 FE 블루투스 이어폰을 추천을 드립니다. 선이 없어서 이용하기도 편리하고요. 같은 갤럭시 기종이기 때문에 갤럭시 스마트폰 뒷면에 이 버즈 이어폰을 가져다 대면 충전도 되고, 외국산 무선 이어폰에 비해서는 고장도 적고 AS에서 가장 큰 장점이 있죠. 프로 버전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더 높지만 이 버즈 FE 같은 경우에는 일반 버전이기 때문에 가격도 적당합니다. 이 무선 이어폰을 이용을 해보시면 신세계를 경험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저도 그전에는 유선 이어폰을 많이 선호했었는데요. 얼마 전부터 이 갤럭시 버즈를 이용하면서 유선 이어폰은 쓰지 않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도 외부에서 스마트폰 많이 보시는 분들은 갤럭시 버즈 꼭 한번 이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적극 추천합니다. 이렇게 해서 스마트폰의 여러 가지 사운드 설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스마트폰은 거의 하루 종일 나와 붙어 있는 개인 기기 중에 하나죠. 이왕이면 좀 더 좋은 소리를 들으면서 쾌적하게 이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스마트폰 이용 시에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이 배터리죠. 항상 필요할 때 배터리 잔량이 얼마 남지 않아서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시간은 배터리의 전반적인 관리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배터리 관리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완전 충전과 완전 방전을 하지 않는 것이죠. 완전 방전이 돼서 배터리 잔량이 0이 되면 스마트폰이 꺼지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스마트폰 배터리의 수명을 많이 줄이게 됩니다.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되도록이면 스마트폰에서 완전 방전은 되지 않도록 해주세요. 보통 10% 미만으로 떨어지는 건 좋지 않죠. 되도록이면 10% 이상으로 배터리 잔량을 유지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은 완전 충전도 좋지 않죠. 스마트폰 배터리는 완전 충전과 완전 방전 횟수가 정해져 있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10%에서 90% 내에서 이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설정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 아래쪽으로 내려가시면 디바이스 케어라고 있죠. 여기를 들어가신 다음 배터리로 들어가세요. 그 다음 중간쯤에 보시게 되면 배터리 보호라고 있죠. 저는 지금 최대로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길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세 가지 기능으로 배터리 수명을 보호하게 됩니다. 자, 기본 기능은 배터리가 100%가 충전이 되면 자동으로 충전을 멈추게 되고요. 95%가 되면 다시 충전을 하는 거죠. 그 다음 최대 기능은 배터리가 80%에 도달하면 자동으로 충전을 멈추게 됩니다. 80% 이상을 충전하지 않는 거죠. 배터리 수명에 많은 영향을 줄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외부에서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80%까지 충전이 되면 왠지 불안할 수가 있죠. 그래서 가득 충전을 해서 외출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항상 완충 상태를 유지를 하게 되기 때문에 배터리 수명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면 중에는 80%까지만 충전되는 최대 모드를 이용하게 되고요. 기상하기 전에 기본 모드로 바뀌어서 100% 충전을 하게 되죠. 자, 이것은 휴대전화 사용 패턴을 기반으로 스마트폰이 알아서 최적화를 시켜주게 됩니다. 자, 외부에서 스마트폰 사용량이 많으신 분들은 최적화가 좋겠고요. 주로 실내에서 많이 머무시는 분들은 보통 충전기에 연결을 해놓는 경우가 많죠. 자, 그럴 때는 최대로 놓도록 하세요. 이렇게만 잘 이용을 해주셔도 스마트폰 배터리 수명을 20에서 30%는 늘릴 수 있다고 합니다. 꼭 기억을 해서 이용하도록 하세요. 평상시에 스마트폰을 충전기에 자주 연결을 해놓는 분들은 최대를 꼭 이용을 하시고요. 외부에서 스마트폰을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은 최적화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스마트폰 충전 속도가 되겠습니다. 스마트폰 충전은 고속 충전이 있고요. 일반적인 충전이 있죠. 두 가지 방법으로 충전을 하게 되는데 아무리 고속 충전기로 충전을 하더라도 스마트폰에서 고속 충전을 설정하지 않게 되면 고속 충전을 할 수가 없죠. 당연히 충전 속도는 느려지게 됩니다. 자, 그 설정은 배터리로 들어오셔서 아래쪽으로 내려가시면 충전 설정이 있습니다. 여기 들어갑니다. 그러면 고속 충전과 고속 무선 충전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초고속 충전도 있을 거예요. 스마트폰을 충전기에 연결할 때 고속 충전기에 연결할 경우에는 반드시 여기를 켜 주셔야지만 고속 충전이 되겠죠.
자, 그 다음 요즘은 무선 충전기도 많이 이용을 하시는데요. 무선 충전기도 일반적인 충전기는 충전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죠. 그래서 고속 무선 충전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럴 경우에도 여기 있는 고속 무선 충전을 체크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체크하지 않으시면 아무리 고속 충전기에 연결을 해도 고속으로 충전이 되지 않겠죠. 충전 속도는 많게는 3배 이상도 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충전기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볼까요? 충전기를 보기 위해서 쿠팡으로 들어와 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쇼핑몰에 보시면 아주 다양한 충전기들이 있습니다. 충전기를 구매하실 때 확인해야 될 부분은 PD 충전, QC 충전, 그 다음 GAN이 붙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PD와 QC 충전은 고속 충전이 되겠고요. GAN은 갈륨인데요. 이 갈륨으로 충전기를 만들게 되면 충전기에 과부하가 걸린다든지 충전기의 발열 부분에서 훨씬 더 안전하게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갈륨을 이용을 해서 충전기를 만들게 되면 전기를 좀 더 잘 통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손실되는 전기가 없어서 충전 속도도 더 빨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요즘은 이 PD 충전과 갈륨 충전기가 대세죠. 그 대신 가격이 약간은 더 올라가게 됩니다. 이런 충전기는 안전과 직결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안정성 있는 걸 이용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너무 저렴한 충전기는 위험합니다. 충전기로 인한 화재가 많이 보고가 되고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충전기가 있는데요. 제가 하나 추천을 드리는 것은 쿠팡에서 판매하는 이 충전기가 되겠습니다. 다른 충전기도 똑같은 기능이 있긴 하지만 충전 와트 수가 월등히 높죠. 그렇다고 해서 충전기에 너무 많은 금액을 투자하기는 애매하죠. 이 정도 가격대면 아주 가성비 좋고 기능도 좋은 충전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충전 포트도 3개씩 있기 때문에 하나만 있는 충전기에 비해서는 동시에 여러 개를 충전할 수가 있죠. 여기 보시면 PD 충전, QC 충전 두 가지를 전부 지원을 하죠. 자, 그 다음에 갈륨 충전기라서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충전기 구입할 때 이 와트 수가 굉장히 중요하죠. 와트 수가 높을수록 충전 속도는 빨라지게 되는데요. 자, 문제는 이렇게 충전 포트가 하나만 있을 때는 모르겠지만 여러 개의 충전 포트가 있을 경우에는 어디에 꼽느냐에 따라서 충전 속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것도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충전기를 구매하실 때 여러 개의 포트가 있는 충전기를 구매할 경우 이렇게 하나만 꽂을 때는 와트 수가 어떤지 확인하시고요. 2개나 3개의 포트를 동시에 꽂을 때는 와트 수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겠죠. 여러 개의 포트가 있는 충전기는 반드시 꽂는 위치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충전되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충전기는 10W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15W 이상은 일반적으로 고속 충전이라고 얘기를 하죠. 하지만 고속 충전에서도 와트 수에 따라서 더 빨리 충전이 될 수도 있고 더 느리게 충전될 수도 있죠. 이렇게 꼭 확인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저도 이 충전기를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금액 대비 아주 만족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충전이 너무 느리게 돼서 고민이신 분들은 이런 충전기 구입을 한번 고민을 해보셔도 좋겠어요. 그 다음은 스마트폰 배터리가 빨리 닳는다든지 또는 충전이 제대로 안 된다면 내 스마트폰 배터리의 상태를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똑같이 설정해서 디바이스 케어로 들어옵니다. 그 다음 아래로 내려가시게 되면 자가 진단이라고 있죠. 여기 들어가세요. 자, 그러면 휴대전화 진단이라고 나오죠. 여기에 들어가시게 되면 휴대전화의 여러 가지 기능들을 체크해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배터리 상태를 선택하고 내 배터리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은 정상 상태죠. 만약 정상이 아니고 배터리 상태가 좋지 않다고 나온다면 그 배터리는 충전이 제대로 되지 않겠죠. 자, 그럴 경우에는 배터리를 교환하는 것을 생각을 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무선 충전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여기 무선 충전에 들어가셔서 무선 충전 상태가 어떤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배터리 관리를 하실 때 제일 처음 검사를 해볼 것이 내 배터리의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다시 디바이스 케어에서 배터리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백그라운드 앱 사용 제한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현재 절전 상태 앱과 초절전 상태 앱을 확인할 수 있죠. 절전 상태 앱에 들어가셨을 때 여러 가지 앱들이 등록이 되어 있으면 그런 앱들은 전부 초절전 상태로 바꿔주도록 하세요. 절전 상태 앱일 경우에는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백그라운드에서
실행이 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계속 백그라운드에서 배터리를 소모하고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절전 상태 앱을 확인을 해 보시고요. 절전 상태 앱에서 실행되는 앱들이 있을 경우 전부 초절전 상태로 바꿔주도록 하세요. 초절전 상태 앱들은 백그라운드에서 절대 실행이 되지 않습니다. 배터리 소모에 아무 영향을 주지 않겠죠. 자, 앱들을 확인해 보시면 티맵이라든지 갤러리라든지 계산기, 메모 이런 것들이 초절전 상태 앱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런 앱들이 백그라운드에서 실행될 필요가 없는 거죠. 절전 상태 앱 상태로 올라가 있으면 계속 배터리를 소모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앱들은 초절전 상태 앱으로 돌려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상단을 아래로 쓸어 내리고요. 한 번 더 쓸어 내립니다. 자, 이렇게 알림창을 열게 되면 여러 가지 기능들이 나오게 되죠. 자, 여기서 절전 기능을 찾아야 되는데요. 자, 혹시 여기 없을 경우에는 상단에 있는 연필 버튼을 누르시고 전체 편집으로 들어가세요. 그러면 현재 나와 있는 버튼과 추가가 가능한 버튼이 나오죠. 위에 없을 경우에는 아래쪽 추가 가능한 버튼에서 절전 모드와 배터리 보호 전부 위쪽으로 올려주도록 하세요. 터치하고 기다렸다가 위쪽으로 올리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완료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알림창을 열게 되면 추가한 기능들이 나오게 될 텐데요. 자, 이 기능들은 휴대폰 이용을 하시다 보면 배터리 잔량이 얼마 남지가 않는 경우가 있죠. 자, 급하게 스마트폰을 계속 써야 되는데 배터리 잔량이 남지 않으면 굉장히 불안하고 업무를 볼 수 없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바로 충전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되도록이면 절전 모드로 돌려주는 게 좋겠죠. 자, 절전 모드를 한번 터치하시면 절전 모드가 실행되면서 상단에 실행 아이콘이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남은 배터리 잔량을 최대한 길게 이용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 절전 모드는 터치하고 기다리게 되면 절전 모드 설정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 지금 사용 중에 체크가 되어 있죠. 절전 모드를 끄게 되면 아래쪽에 있는 Always on 디스플레이, CPU 속도 제한, 화면 밝기 낮추기, 5G 사용 안함 이런 것들을 따로따로 체크해서 배터리 사용량을 좀 더 늘릴 수가 있는데요. 제일 간편한 방법은 그냥 절전 모드를 이용을 하시는 게 제일 좋겠죠. 그 대신 절전 모드 상태에서는 스마트폰 속도는 조금은 느려지게 되겠습니다. 스마트폰을 이용하시다 보면 웹 검색을 한다든지 앱 실행을 했을 때 왠지 속도가 느려진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자, 그럴 때는 절전 모드가 체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도록 하세요. 자, 꼭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 절전 모드가 켜 있으면 스마트폰 속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확인하시고 필요 없을 경우에는 끄고 이용을 하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배터리 보호가 있죠. 자, 이것도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자, 이 배터리 보호는 앞서 제가 설명드렸던 대로 기본 모드와 최적화 모드, 최대 모드 세 가지로 이용을 할 수가 있죠. 자, 이것은 실행을 해서 제가 체크한 그 기능으로 계속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배터리 보호를 끄더라도 다음에 다시 키면 다시 원래 설정한 것으로 나오게 되겠죠. 이 배터리 보호 모드 이용하실 때 설정에서 찾아 들어가지 말고 이렇게 알림창을 열어서 바로 설정을 하도록 하세요.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배터리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렇게 충전기나 배터리 설정 기능들을 잘 이용만 하셔도 전체 배터리 수명을 20에서 30%는 늘릴 수 있고요. 똑같은 배터리 충전량으로도 사용 시간을 2배 가까이 늘릴 수가 있습니다. 잘 기억해 두셨다가 많이 활용해 보도록 하세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컴퓨터 기초 및 스마트폰 사용법, 엑셀, 프레젠테이션, 한글 문서 작성, 오피스, 포토샵 디자인, 코딩, 프로그래밍 자격증 등을 좀 더 체계적으로 배우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에 쇼핑몰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 다양한 종류의 강의 목록을 확인할 수 있고 자세히 보기 버튼을 누르시고 좀 더 자세한 강의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쇼핑몰에서 강의를 주문하시게 되면 주문하신 강의 과정 전체를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예를 들어 포토샵 2024 초보자도 쉽게 배우는 실무의 완전 활용 강좌의 경우 해당 강좌를 선택하시게 되면 과정별 핵심 주제에 대한 설명과 자막이 포함된 실제 강의 스크린샷을 자세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강좌는 과정 전체를 보내드리기 때문에 언제든지 원하실 때 여러분 컴퓨터나 스마트폰에서 바로 열어서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좀 더 체계적으로 컴퓨터 및 모바일 기기 사용법을 배우려면 www.ib96.com, ib컴퓨터교육.com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채널에 구독과 멤버십 회원으로 가입해주시면 좀 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